다음으로 길리건입니다. 이 캐럴 길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콜버그의 제자였어요. 콜버그의 제자였고, 근데 콜버그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됐죠. 길리건은 이제 콜버그가 주장하는 정의의 도덕성은 주로 남성에게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도덕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배려의 도덕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주로 여성에게 나타나는 도덕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콜버그가 진행했던 도덕 딜레마 토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이제 봤지만 백인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도덕성이 나타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겪는 성역할 사회 과정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성역할 사회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받으며 상이한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의와 권리에 관한 강조, 형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 원리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의의 도덕성은 남성의 경험으로부터 구성된 것이다. 따뜻한 배려와 책임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배려의 도덕성은 여성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이제 도덕적 정향, 방향성 또는 두 가지의 도덕적 목소리,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두 도덕적 목소리의 특징과 같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도덕적 목소리를 비교를 해보면 남성의 목소리는 자신의 자아를 개별적이고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초연한 객관성을 추구합니다. 일이나 가지의 기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수상적이고 공정한 규칙과 원리를 선호하는 정의와 권리 지향의 도덕적 목소리인 거예요. 그 면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자신의 자아를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친밀한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한다.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으려는 민감성, 자와 타인의 복지에 관한 관심,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 기반을 둔 배려와 반응성의 도덕적 목소리다. 그런데 이제 이 불평등과 애착에 대해서 얘기해요. 개념을 보면 길리건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도덕적 목소리는 어린아이가 불평등과 애착에 대해 경험하는 인간관계에서 기원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험은 자아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발생시키고 상이한 이해는 두 가지 도덕적 목소리가 등장하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는 자신이 성인이나 나이 많은 다른 아이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무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는 이러한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평등과 독립을 향하게 되면서 정의 문제에 민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들의 목소리. 자,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아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애착과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는 거죠. 애착관계 속에서 아이는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 타인과 잘 지내는 법, 해로움을 피하는 법 등에 관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착에 대한 경험은 아이가 배려의 문제에 민감해지도록 만든다. 이거는 여성과 관련되어 있네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불평등과 애착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이다. 따라서 남자나 여자 모두 정의와 배려를 이해할 수 있지만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정의나 배려 가운데 한 가지 전형만을 강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대요. 그래서 지배적 초점 현상,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추느냐? 개인이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와 배려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점만을 사용할 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의와 배려는 도덕적 판단에 기본적인 요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하며 따라서 도덕 문제는 정의와 배려의 조화로운 균형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어느 한 관점만을 채택하면서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근데 이제 길리건은 나중에 정의와 배려가 정반대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가락과 같은 것이라는 입장의 변화를 보입니다. 그렇대요. 자, 그래서 도덕 교육의 방법. 배려의 향양을 위해서 역사와 문학의 활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관계, 이해개체 사고방식, 맥락적 사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길리건은 여교사와 여학생 사이의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교사는 청소년기의 소녀가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상실하지 않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고무시켜 줘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실제적인 도덕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딩스예요. 이제 나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나딩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인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적인 자연주의 한 형태가 바로 배려윤리다. 그러면서 연민, 공감, 동적, 양육과 같은 여성적 경험과 그 가치 회복을 강조하는 페미니즘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배려윤리라고 하는 건 도덕적 삶의 구체성, 현실성, 상황성, 실천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콜버가 이론하고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윤리적 배려가 규칙이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배려받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발달해온 이상적 자아에 의존한다. 그러면서 도덕적 언명이 추상적인 도덕 원리가 아니라 자연적 배려의 태도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배려윤리는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만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도덕적 만남에 포함된 주관적 경험을 중시합니다. 배려윤리는 관계 존재론의 관점을 가지고요. 인간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는 존재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행위의 도덕성을 타인에 대한 진정한 감흥과 우리가 놓여 있는 관계를 통해서 검증하려고 해요. 도덕적 의무를 중시하지 않고 사람과 자연적 성향에서 나온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봅니다. 배려윤리는 배려를 개인적인 덕목이 아니라 관계 상태 또는 관계의 질로 파악하는 덕윤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배려윤리하고 덕윤리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바로 이제 이 관계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단은 사람들 안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어떤 그 공동체 그 안에서의 이제 애정과 사랑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덕윤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와 거의 맞닿아 있거든요. 사실은 공동체주의에 있어가지고 주요한 이론적 틀이 덕윤리 쪽에서 제시되고 있는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공동체주의 아니야? 배려윤리를 얘기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공박을 하죠. 그런데 이제 배려윤리 쪽에서 이거 절대 아니야. 왜냐하면 덕윤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주의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독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절대주의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된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제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성 중심주의 윤리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죠. 바로 이제 콜버그 류의 이성 중심적 사고와 판단 그리고 행동은 남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물이다. 이성 중심주의적 윤리학은 합리적 도덕 원리와 도덕적 추론에 배타적으로 관심을 둔다. 정서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콜버그에 대한 비판입니다. 타인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그에 반응하며 타인을 도덕적으로 만나는 성향을 윤리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제 배려와 배려윤리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배려란 타인에 대한 관심, 걱정, 보살핌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타인에 대해 마음을 쓰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배려는 나 자신에 대한 배려, 즉 나의 육체적, 정신적, 직업적, 여가적 삶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배려윤리는 배려의 범위를 사람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사람 이외의 존재까지 배려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자, 배려자와 피배려자. 배려자의 역할은 뭐냐면 전념, 몰입이에요. 배려자가 피배려자의 의견과 마음을 진심으로 보고 듣고 느끼려는 의식 상태를 바로 전념, 몰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배려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비선택적 수용성을 가지고 느낌을 같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며 피배려를 배려자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전념이란 타인을 받아들이는 수용이고 타인과의 공감을 의미합니다. 동기적 전치, 동기적 전이라고도 하고요. 배려자가 피배려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래서 배려자의 동기적 에너지가 타인 및 그들의 과제를 향해 흐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려를 받았을 때 이제 피배려자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배려 관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배려자가 수용, 인정, 반응이라는 의심 상태를 가져야 돼요.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반응해야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수용이란 배려자의 배려를 수용하는 것이고, 인정이란 배려가 자신 속에 수용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반응이란 배려에 대한 반응으로서 배려자의 배려 행위를 보람 있는 행위로 만들어준다. 보람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가 맛있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먹으면은 안 되겠죠. 어머니,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음식을 맛있게 잘하는 것 같아.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요? 어머니가 음식을 산더미 같이 해놓고 막 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그렇게 음식 솜씨가 뛰어나지 않거든. 자, 어쨌든 그러한 일종의 칭찬,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반응이고, 그래서 보람 있는 행위로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려의 동심원과 사슬이 있어요. 상호성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배려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려하는 사람은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원 안에 있고, 적게 배려하는 사람은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려지는 거고, 원들을 넘어서서 내가 전혀 만나지 못했던 대상이 된 거는 형식적인 관계, 즉 사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려해 주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람과 배려의 사슬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 배려하고 이제 윤리적 배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요건 이제 고등학교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연적 배려하고 이제 윤리적 배려하고 생활과 윤리에서도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적 배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따뜻하게 배려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에 의해 동기화된 행위이고 의무감에서 기인하는 윤리적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 배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배려의 기억에 대응하여 이르는 배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의 곤란한 처지를 보고 자신의 이익과 갈등하면서도 배려하고 배려받았던 순간을 기억함으로써 나는 해야 한다는 감정을 가지게 될 때 이를 윤리적 배려라고 해요. 그래서 윤리적 배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의무감에 대한 응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윤리적 배려는 우리가 배려를 해주었던 경험과 배려를 받았던 경험에 대해 숙고하고 배려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기 위해 전념할 때 발달한다. 그런데 이제 자연적 배려하고 윤리적 배려 중에서 자연적 배려가 이제 근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 배려의 감정은 자연적 배려의 감정에 기초한다. 자연적 배려의 감정은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유기하고자 하는 본능적 감정이지만 윤리적 배려의 감정은 본능적 감정을 받아들이고 유지하고자 하는 최선의 자아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적 배려의 상태가 더 우월하고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예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라딩스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배려윤리에서는 도덕적 행위를 산출하는 원동력은 합리적인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윤리적 이상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이상이란 타인을 배려하고 싶다는 감정을 생겨나게 하는 것. 그래서 배려자로서의 자신을 유지 강화하고자 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고의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이상은 그런데 추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윤리적 이상은 최상의 상태에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배려받았을 때 느꼈던 고마움, 기쁨, 보람 등의 기억을 통해 강화된다. 그래서 도덕교육의 목표는 배려 관계와 배려 열망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태도와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이고 바로 윤리적 이상을 고양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교육의 방법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게 모델링.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보고 이제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 대화. 이해와 공감 그리고 인식을 위한 공동의 탐색 활동이에요. 그래서 대화 상대자에게 중점을 두고 대화 상대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대화. 그다음에 도덕 문제들에 대해서 개방적 방식으로 토의하는 것. 그래서 대인관계적 추론이 핵심이에요. 대화의 상대자의 깊은 관심을 기른다는 점,
고정된 하나의 목표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석적 추론, 바로 이제 콜버그와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활동하는 것을 중시하고, 참된 도덕적 대화를 위해서는 대화에 임하는 사람들이 추론을 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헌신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 교사와 학교는 학생의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에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지도해주는 것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딩스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교육 방법론의 하나예요. 이것도 이제 기억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협동학습의 기회, 협동학습. 기회를 도입하여 배려의 핵심인 관계성과 반응성의 감각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협동학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협동학습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인정과 격려예요. 타인이 가진 최선의 것을 찾아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가진 우수한 점, 수용할 만한 점, 잠재적으로 훌륭한 자아 등을 찾아 이를 인정하고 발달을 격려해주는 것. 교사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인정과 격려를 수행해야 된다. 그럼 이제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나딩스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튜리엘의 사회 영역 이론입니다. 이 사회 영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을 살펴보면 그 사회 영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각 학문이 각자의 영역이 구분되는 것처럼 사회적 지식도 지식을 파악하는 인식의 구조와 지식 영역의 특수한 내용에 따라서 여러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식 내용이 가진 특수성과 지식을 파악하는 사회구조의 특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인식구조 속에 통합시킨 콜버그를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 튜리엘이 비판하긴 했지만 이 튜리엘도 콜버그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이론의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일정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회 지식의 영역을 갖다가 도덕, 사회 인습, 개인 영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세 영역은 도덕성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각기 상이한 경로를 따라서 발달하며 성장한 이후에도 각기 독립된 영역으로 남아 계속 공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 영역은 다른 영역과 특수한 인지 구조를 가지고 상이한 방식으로 사회적 경험들을 구조하게 된다. 그러니까 뭉뚱그려가지고 도덕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 사회 인식적인 차원, 그 다음에 도덕적 차원. 그래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개인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선호에서 규율되고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개인적인 취향. 사회 인식적 영역, 개인들 간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형성되고 상대적이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에요. 조기축배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아침 일찍하지 않고 보통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근데 그 조기축구회마다 다 다릅니다. 진짜 수만 개 될 거예요. 이러저러한 것까지 이제 다 합치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규율하고 있는 자리들만의 이제 약속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회비 내는 방식도 다르고, 옷을 갖춰 입을 때 그런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이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에요. 임의단체들이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사회조직에 의해 생겨났고, 그 사회적 인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조직 내부에서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조정하고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우리 동네 축구부는 그냥 우리 동네 축구부예요. 다른 동네 축구부와는 상관이 없죠. 우리 동네에서 통용되는 그런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은 우리 내부 겁니다. 규칙과 권위에 대한 의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개별 집단의 특수성과 제도적 맥락이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요. 가령 이제 저쪽 도봉구에서 이제 사시다가 이쪽 강남구 쪽으로 왔어요. 노량진 쪽으로 왔어요. 여기도 강남 아닌가요? 강남이죠. 그런데 도봉구 쪽에서는 옷이라고 하는 거를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옷이라고 하는 걸 신입 회원이 스스로 맞춰야 돼요. 그런데 강남 노량진에 왔더니 여기서는 신입 회원한테 옷을 맞춰줘요. 우와 땡 잡았어.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신입 회원의 회비가 5만 원인데 여기 왔더니 여기는 땅값이 비싸고 뭐 그런다고 해갖고 여기서는 신입 회원한테 50만 원을 달래. 회비를. 집단 특수성하고 제도적인 맥락입니다. 지식에 기반한 사회체제에 대한 개념이에요. 사회체제가 뭐겠어요? 조기축구회라고 하는 그 체제예요. 그래서 상황 의존성, 변화 가능성, 규칙과 권위의 의존성 등을 포함하고, 그래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규제, 질서 유지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 그래서 그 권위에 도전하면서 내가 있던 거기 도동구 거기에서는 5만 원 내면 되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50만 원을 내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권위에 도전하고 규제에 따르지 않고 그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 나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영역입니다. 도덕적 영역은 시대나 사회 맥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며 내재적인 가치 개념이에요. 일반화 가능성, 의무, 불변성, 규칙과 권위적 제재로부터의 독립성을 포함해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처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나 복종에 의해서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 판단은 타인의 해로움 또는 복지, 공정, 권리와 의무에 관한 관심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의 본래적인 결과에 의해서 정당화 됩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는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디서나 통용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조기 축구에 있어가지고 강남쪽에 있어가지고 그 적용되고 있는 신입 회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옷의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이 제공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도덕적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에서 발달, 개인 영역에서는 개인적 선택에 대한 역할 통제의 변화를 의미해요.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게. 사회 인식 영역에서는 인식적 규범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도덕 영역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개념하는 방식의 변화와 타인의 복지에 대한 도덕적 관심으로부터 나오는 의무 개념의 변화를 뜻합니다. 여기 나오죠. 선택에 대한 역할 통제의 변화. 규범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변화, 의무 개념의 변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인식적 추론 단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한번 보자면, 이 사회인식적 두 번째에 있어가지고 7단계를 거쳐서 발달하는데 변집법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2, 4, 6단계는 부정의 단계로 상의 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비평행의 시기이다. 이걸 보면 이제 홀버그의 그런 어떤 이론적 틀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1단계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이렇게 인식적 규칙에 의해 규제되는 통일된 행동을 받아들이는데 뭐 약간 부정을 하고 이게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3단계로 이제 올라서죠. 그래서 인습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칙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4단계는 이제 부정을 하는데, 인습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왜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돼? 하면서 이제 5단계로 인습을 사회체제 내의 규범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회체제로. 규범.
그다음에 이제 6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5단계로 부정을 하죠. 인습은 습관적인 사용으로 인해 부호화된 사회적 기준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7단계로 가요. 인습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쉽게 해주는 집단 구성원 사이에 공유된 지식, 아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도덕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복합적인 사회 문제의 여러 가지 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도덕적인 문제와 도덕과 무관한 문제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 영역 간 혼합이 있을 때 통합적 조정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렇게 도덕교육의 목적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사회적 문제의 도덕적 성격과 인습적 성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의 영역과 일치되는 특성에 갖추어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이건 사회 인습적 영역인데 그걸 갖다 도덕적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그냥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학교 등교할 때 껌 씹는 것이 적발이 되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껌 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 판단의 어떤 영역이냐, 도덕적 영역이냐. 근데 도덕적 영역이 아니죠. 아이한테 물어보면 그거 왜 씹었어? 아침에 이를 닦지 못해서 입에서 구취가 날까봐 껌을 씹고 등교했습니다. 학교에 와서 제가 30분 정도 씻고 종이에 싸서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건 사회 인습적 영역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도덕적 판단으로 이제 해서 아니 불순하게 말이야 선생님 옆에서 껌을 씹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교사는 도덕을 사회 인습보다 더 우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죠? 좀 더 보편적인 거니까.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이 도덕적 판단의 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변화가 요구되는 사회적 인습에 비판적 관점을 취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사는 도덕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인격교육 방법과 인지교육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교사는 개인이 사회를 통해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는 전형적인 도덕사회론의 입장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유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명료와 접근입니다. 가치 명료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950년대, 60년대에 있어서 미국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사회 흐름과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가치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 명료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뭐 일찍부터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50년대, 60년대를 풍미를 했죠. 50년대, 60년대, 특히 60년대를 풍미를 했는데 뭐냐면 각자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거기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갖다 존중을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알게끔 해주면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그게 이제 가치 명료예요.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비판받는 지점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치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전수되어야 할 가치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옹호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스스로 발견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학습 방법이고 선택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서 가치와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치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개인적 속성, 주관적 속성을 강조를 합니다. 가치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경향성이나 선호예요. 개인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종교나 사회 전통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경향성과 선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그것도 도덕이 될 수 있어.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선호? 내가 좋아하는 것이 도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어가지고 마리화나 뭐 아편류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이쪽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나의 선호니까. 그래서 가치를 매기는 과정, 가치와 과정을 중시합니다. 가치 명료화는 가치와 과정의 개발을 가치교육에 있어서 본질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 명료화는 가치 수용뿐만 아니라 가치에 대한 숙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도덕교육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훈의 이해, 선택, 평가, 판단, 결정에 따른 규칙의 준수를 중시를 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그걸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이 가치 과정이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것을 존중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죠. 가치에 대한 개인적 결정과 일관된 행위에 대한 강조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도덕적 혼란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갖다 심사숙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요구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치 명료라고 하는 것이 꼭 상대주의적으로만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교사는 가치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역할 모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사의 역할은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같이 가죠. 네가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어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 몫이야. 그래서 이제 같이 하죠. 웨스하고 사이먼하고 그 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존중을 하고 행위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그래서 이 단계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소중하게 여기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선택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실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가치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선택,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여러 대안들로부터 선택을 하고 대안들의 결과를 고려한 후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존중이에요. 선택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합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 있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로 옮기는 건데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된 행동으로 생활 양식으로 이제 굳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 명료화, 그러니까 가치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대주의라고 가치 상대주의라고 이제 비판을 받지만 적어도 이제 이걸 갖다가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본래 의도 자체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선택하고 존중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명료화의 방법론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치 지침. 가치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에요. 그래서 목표와 목적, 야망, 태도, 관심, 감정, 신념, 확신, 활동들이 바로 이제 가치 지침이에요. 이런 지침을 마련하고 명료화 반응.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한 말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도록 자극하고 권하는 대화 전략이에요. 학생들이 교사의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 목표, 감정, 태도, 믿음 이런 것들을 명료할 기회로 이용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그들의 생활, 활동, 생각 등을 검토하도록 부드럽게 자극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얘기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마리화나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라든지 이제 미국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주면서 이제 부드럽게 자극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유도하는 건 아니고 어떤 방향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갖다가 검토하도록 하는 거죠. 가치지, 베리시트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치지 한자로 나타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가치 종이가 돼요. 종이. 시트. 욕처럼 되네. 시트. 시트. 그러니까 종이에요. 학생들이 답변해야 하는 도전적인 진술이나 질문으로 이루어진 종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학생들은 자유롭게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하고 자신의 반응을 기록한 후에 소호 집단을 이루어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해봐요. 종이에다 이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 정하기,
교사는 학생들의 일련의 대상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요구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짝 정하기. 학생들에게 짝을 정해서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고 상대의 말을 듣게 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존중감을 증대시키는 활동입니다. 남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죠. 그래야 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치 투표를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문제나 생각에 대해서 투표행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치의 연속성. 학생들이 모든 가능성을 망라할 수 있는 범위의 대안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얘기해요. 학생들이 흑백사고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다양한 회색의 연기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가치의 이제 연속성. 딱 나눠가지고 A 또는 B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또 제3의 것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연속선으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째로 비판입니다. 단순한 소외의 문제와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 구분할 수 있을까? 가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철학적 분석에 소홀하며 무이론적이다. 이게 이제 비난을 받는 지점이에요. 무이론적이다.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겠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인식하는 어떤 그건 도덕적 행동이야라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구별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하고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하고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가치 명료한이라는 설명하지 못하죠. 가치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선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학생들의 존재는 어린애들 몰라요. 어린애들은 모릅니다. 이제 바로 이제 가치 명료화에 있어가지고 제일 취약점이 그거예요. A, B, C, D라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가치 명료화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이 압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봤잖아요. 피아제가. 그 아이들이 봤더니 컵을 갖다가 실수로 10개, 15개 깬 아이하고 장난을 치다가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컵을 한 개 깬 아이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15개 깬 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치 명료화에 있어가지고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죠. 가치 상대화도 상대화지만 그리고 이제 인지 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연하죠.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전제로 하는 거니까. 개인적 선호를 무비판적으로 정당화시켜줌으로써 도덕적 상대주의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